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북한과의 위험한 군사협력을 계속한다면 우리도 움직이겠다. 그 한마디가 크렘린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전 세계가 알아버린 겁니다. 150원 이남의 포탄 월 30만 발,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 러시아가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한국을 겁줘서 무릎 꿇리려 했던 전략이 오히려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 판단을 직접 내렸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그 대가로 32년 공직 생활을 잃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저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이름은 알렉세이 빅토로비치 소콜로프입니다. 58세입니다. 러시아 안보회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석 고문을 32년간 맡았습니다. 지금 저는 모스크바에서 차로 2시간 떨어진 작은 시골 별장 다차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에는 자작나무 숲이 보입니다. 흰 나무 껍질이 흐린 하늘 아래 유독 차갑게 빛납니다. 아침마다 저는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오전 6시. 32년간 몸에 밴 습관은 해고 통보를 받은 뒤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입니다. 라디오를 켭니다.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한국 방위산업 수출, 올해 목표 200억 달러. 저는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미 깨뜨릴 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 나탈리아는 저를 봅니다. 말없이 봅니다. 그 눈빛이 참혹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그 말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딸 소냐는 지난달 모스크바로 이사했습니다. 공기가 더 좋아서요. 그 말이 핑계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전 직장 동료들의 전화는 끊겼습니다. 3월 이후로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32년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마치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시선이 느껴집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느껴집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얕잡아봤는지를,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를. 모든 것은 8년 전 2018년 봄 모스크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크렘린 근처 고급 식당 골든 링이었습니다. 지하 1층 프라이빗 룸. 천장에 매달린 수정 샹들리에가 차가운 흰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카펫이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공기에는 스테이크 굽는 냄새와 무거운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어딘가에서 낮게 깔린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국방부 전략기획국장 게나디 레베데프 중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55세의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30년 군 경력에 훈장이 6개 달려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대외정책연구소 소장 이고르 블라소프가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학자 타입이었지만 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보고서 한 장이 장관 한 명을 날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외무부 아시아국 국장 막심 코발료프가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수트에 냉철한 눈빛,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한국 문제. 레베데프 중장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알렉세이, 자네 생각은 어떤가? 한국 놈들, 이번에 좀 눌러줘야 하지 않겠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눌러야죠.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을 겁니다. 위험만 해도 꼬리를 내릴 테니까요. 블라소프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말대로야. 한국은 우리와 직접 충돌할 배짱이 없어. 경제적으로 우리 천연가스 없이는 못 살고 중국 눈치도 봐야 하지. 결국은 조용히 따라오게 되어 있어. 저도 그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아니,
강하게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식당 TV에서 한국 뉴스가 잠깐 흘렀습니다. 한국, K9 자주포 해외 수출 확대 추진. 레베데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거? 장난감 팔고 다니는 거잖아. 진짜 전쟁이 뭔지 모르는 나라야.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8년 후 그 웃음이 저희 목을 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한국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게 된 것은 2015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안보회의에서 막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석 고문으로 임명된 참이었습니다. 47세였습니다. 20년간 중동과 유럽을 담당하다가 아시아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15년 가을 서울. 공항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느낀 것은 낯설미였습니다. 빠르고 정돈된 도시, 크고 밝은 광고판들, 깨끗한 도로, 호텔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발전했군. 하지만 결국 미국 뒤에 숨은 나라야. 다음 날 회의는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깔끔했습니다. 흰 셔츠에 정장 차림의 한국 연구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젊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양국 간 방산 협력 가능성을. 저는 노트를 펼쳐 놓았지만 거의 적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한테 뭔가를 원하는 거군. 당연하지. 한국은 항상 큰 나라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니까. 발표가 끝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귀측의 독자적 무기 개발 능력은 어느 수준입니까? 한국 측 대표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희는 155mm 자주포를 세계 11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초음속 훈련기 T-50을 독자 개발했고 FA-50 경공격기로 발전시켰습니다. K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좋아. 무기도 좀 만드는군. 하지만 우리 러시아에 맞서겠다고?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함께 온 동료 파블로가 말했습니다. 어때요, 국장님? 한국이 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은 있어. 하지만 배짱이 없어. 결국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나라야.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꼬리를 내릴 거야. 그 판단은 그 후 7년간 제 아시아 전략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상 가장 오만한 전략적 오판이 됩니다. 2016년 서울 출장 두 번째였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실무 협의였습니다. 한국 측이 먼저 요청을 해왔습니다. 한국 측 실무자 박민중 과장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말쑥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류 더미를 앞에 놓고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귀측과의 협력 채널을 좀 더 체계화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등을 기댔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형태를 원하시나요?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기 실무자 회의 분기마다 한 번. 그리고 양측 핵심 현안에 대한 사전 공유 채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원하는 게 많군. 그래. 원하면 우리한테 더 매달리게 될수록 좋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느긋하게 쥐고 있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한 달 후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2달 후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매번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기다렸습니다. 항의 한마디 없이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약함의 증거라고 봤습니다. 2018년이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야 저는 협력 채널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한국 측은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저는 그 정중함을 굴종으로 읽었습니다. 그즈음 저는 후배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무실 복도에서 2년차 분석관 니키타가 물었습니다. 국장님, 한국 상대로 협상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니키타, 한국은 절대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아. 그 나라는 미국에 붙어 있어야 하고 중국 눈치도 봐야 하고 우리한테도 잘 보여야 해. 사방이 강대국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결국 테이블에 남는 나라야. 기다리면 돼.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니키타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틀린 것인지 깨닫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3일 안에 키이우를 점령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레베데프 중장이 그렇게 말했고 저도 그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전황은 달랐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전선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포탄이 부족했습니다. 155mm 포탄. 전쟁의 핵심 소모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양이 최소 7,000발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가 포탄 생산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유럽이 생산 라인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보고서를 보고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한국 월 생산 능력 155mm 포탄 30만 발. 30만 발이라고? 한 달에? 저는 분석관을 불렀습니다. 이 수치 확인한 거야? 분석관 세르게이 페트로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8세의 젊은 친구였습니다. 항상 꼼꼼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예, 국장님. 이미 3개 이상의 채널에서 교차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냉전 시대부터 대규모 재래식 전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 때문에 포탄 생산 시설이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현재 가동 가능한 공장만 최소 3개입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현재 155mm 포탄 월 생산량은 약 2만 발에서 3만 발 수준입니다. 한국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이 증산에 나섰지만 시설 확장에만 최소 2년이 걸립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크렘린 광장이 보였습니다. 빨간 벽돌이 흐린 겨울하늘 아래 짙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지? 세르게이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현재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입니다. 1953년 정전 이후 지금까지 정식 종전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재래식 무기를 항상 비축하고 생산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이 한국에게는 항상 대비해온 시나리오입니다. 그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애써 무시했습니다. 어쨌든 한국이 우리 적국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주지는 않을 거야. 그게 가능하겠어? 한국은 우리와 관계를 완전히 끊을 배짱이 없어. 그 판단이 제 마지막 큰 오판이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향해 첫 번째 경고를 날렸습니다.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서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 예상은 이랬습니다. 한국 정부가 즉각 발표를 낼 것이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 실제로 한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살상 무기 미지원 원칙을 유지한다. 우리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레베데프 중장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봐봐. 역시 협박이면 충분해. 한국은 겁쟁이야. 저도 동의했습니다. 안보회의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에 대러 압박, 저항 의지 낮음. 경고 한 번에 물러섬. 그 보고서가 저희 관 뚜껑에 첫 번째 못을 박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 초였습니다. 세르게이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이거 보십시오. 그가 내민 보고서를 봤습니다. 한국, 미국의 155mm 포탄 10만 발 이전. 미국 방산 비축분으로 분류 후 우크라이나 지원 경로 활용 가능. 저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복수 채널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직접 지원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포탄을 팔았고 미국이 자국 비축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코발료프 외무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이 우회로를 찾은 겁니다.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 기술적으로 직접 지원은 아니잖아. 한국한테 뭐라 할 명분이 약해. 저는 두 번째 경고 발령을 건의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군수품을 대는 것 자체가 우리 전쟁 수행에 영향을 준다. 두 번째 경고가 발령됐습니다. 이번에는 수위가 높았습니다. 한국의 행위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이 이번에는 더 강하게 움츠러들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다. 어떤 외부 압박도 우리의 원칙적 결정을 바꾸지 못한다. 저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어떤 외부 압박도 우리의 원칙적 결정을 바꾸지 못한다. 이전에 한국 정부가 쓰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저는 또 무시했습니다. 빈말이야. 실제로는 조용히 따라오게 되어 있어. 밤에 아내 나탈리아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자기야, 한국은 우리 옆에 중국도 있어. 두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가 어디 배짱을 부리겠어. 나탈리아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말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징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들을 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레베데프 중장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블라소프 소장은 안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코발료프 국장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세르게이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 방산 수출 총액은 약 173억 달러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212문 계약됐습니다. K 전차가 폴란드에 1000대 계약됐습니다. FA50 경공격기가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이어 추가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 수출 대상국들이 대부분 나토 회원국이거나 나토 인접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레베데프가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K9 200문을 도입한다고?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인데 블라소프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나토 표준에 맞게 제작됐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직접 보낼 수 있는 무기 체계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한국이 직접 지원선을 넘지는 않을 거야. 코발료프가 저를 봤습니다. 알렉세이,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계산이 빠른 나라야. 그들이 직접 지원선을 넘지 않는 건 배짱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어. 이미 우회로로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으니까.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나탈리아가 저녁을 데워줬습니다. 냄비를 꺼내 식탁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땠어요? 저는 수저를 들었습니다. 별거 없어. 사실 별거가 있었습니다. 코발료프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짱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어. 이미 우회로로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으니까.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속으로 계속 반박했습니다. 아니야. 한국은 결국 우리 말을 들어야 하는 나라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정면으로 맞서겠어. 하지만 이상하게 그 자기 설득이 예전만큼 편하지 않았습니다. 밥맛이 없어요? 나탈리아가 받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야. 잘 먹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못 이뤘습니다. 새벽 2시에 잠이 깨서 천장을 봤습니다. 어두운 천장에 코발료프 얼굴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배짱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어. 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국이 강하다면, 진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강하다면, 그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기가 싫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서랍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오판이었습니다. 2024년 봄이었습니다. 요일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저는 책상에 앉아 당일 보고서를 훑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페이지를 넘기던 순간이었습니다. 세르게이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속보입니다. 저는 눈을 들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기술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서방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관련 성명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커피잔이 제 손에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이 그 카드를 쓸 것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다음 날 한국 정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수준이 임계점을 넘는다면 우리는 살상 무기 미지원 원칙을 재검토할 수 있다. 한반도와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어떠한 협력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 말이 전 세계 뉴스를 탔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재검토할 수 있다는 말이지 하겠다는 말이 아니자는가. 조건부 경고에 불과하다. 그런데 뒤이어 터진 소식이 저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2024년 6월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다가 보좌관 드미트리가 뛰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국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안보 협력 협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양국 간 포괄적 파트너십 협정입니다. 저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모스크바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걷고 있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현재 나온 내용만으로는 살상 무기 직접 지원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와 직접 안보 협력 채널을 공식화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레베데프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렉세이, 우리가 2번이나 경고했는데 한국이 계속 전진하고 있어.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위에서 말하고 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더 강한 경고를 해야 합니다. 레베데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한 번 더 해보자. 2024년 하반기 러시아는 세 번째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발언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다면 한국 안보에 직결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이 발언은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 안보를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군사적 대응까지 시사하는 수위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한국이 완전히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내부 보고서에 썼습니다. 본 경고는 한국 정부가 명백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위협을 담고 있음. 한국의 대응은 자국 안보 우려로 인해 즉각 유화적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의 반응이 왔습니다. 2026년 3월이었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이번 경고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린 지 몇 주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발표문을 받아 들었을 때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발표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핵잠수함 기술 및 대륙간 탄도 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살상 무기 미지원 원칙을 재검토할 것이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그 원칙을 대한민국은 어떠한 외부 압박에도 굴하지 않으며 한반도 안보와 국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독자적 결정을 내릴 권리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압박에 굴하지 않는다. 독자적 결정을 내릴 권리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겁을 줬는데 한국이 오히려 우리에게 조건을 내건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기는커녕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카드를 손에 들고 저는 보고서 맨 아래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반응 예상과 완전히 다름. 재분석 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제 분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분석 전체가 틀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왜 겁을 먹지 않는가? 아내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한국이 정말 강해진 건 아닐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세르게이를 불렀습니다. 한국의 실제 방산 능력을 전수조사해 최신 데이터로 3일 후 세르게이가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꺼운 보고서였습니다. 읽는 동안 저는 점점 말을 잃었습니다. 155mm 포탄 월 생산 30만 발 확인. 미국의 10배 이상. 이미 미국에 수십만 발 공급 완료. K9 자주포 세계 수출 현황. 이미 11개국.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호주, 인도, 이집트,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카타르, 루마니아, K 전차 폴란드 1000대 계약, FA50, 경공격기 여러 국가 수출. 한국 방산 수출 총액 2022년 이후 급증. 2024년 기준 연간 100억 달러 이상 수준으로 성장.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세르게이가 따로 표시해둔 대목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냉전 이후 지금까지 북한과의 재래식 전쟁에 대비해 대규모 포탄 비축 및 생산 라인을 유지해왔음. 이 역량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포탄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탄 공급망이 전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현 시점에서 한국의 이 역량은 전략적 지렛대가 됨.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7년간 제가 한국에 대해 썼던 보고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은 배짱이 없다. 한국은 경고 하나면 꼬리를 내린다. 한국은 우리와 직접 충돌할 능력이 없다. 모두 틀렸습니다. 한국은 배짱이 없어서 조용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원칙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원칙을 침범당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침범당하는 순간 가장 정확하고 강한 카드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포탄 월 30만 발. 그 숫자 하나가 한국을 세계 최강의 전략적 공급국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모두가. 충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믿을 수 있는 무기 공급국이다. 한국산 K9 212문과 K 전차 1000대 계약은 폴란드 방위 역량의 핵심이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나토의 동쪽 방어선 핵심인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채워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의 무기가 우리 국경 1000km 앞에 배치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도 움직였습니다. 핀란드도 움직였습니다. 노르웨이도 한국산 자주포로 기존 포병 체계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2주 뒤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공급한 155mm 포탄이 누적 수십만 발을 넘어섰다는 분석 보고서가 서방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단가 기준으로 수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탄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실제로 사용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드미트리가 황급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거 보십시오. 한국이 포탄 생산 라인을 24시간 가동 체제로 전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24시간 가동. 월 30만 발이 상한선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얼마나 늘릴 수 있다고 보나? 드미트리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이론적으로 40만 발에서 50만 발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현재 공장 3개를 모두 최대 가동할 경우입니다. 월 50만 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 이후 전 세계에서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2026년 3월 한국의 공식 입장 발표 이후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국 주요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전략적 자율성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강대국의 지시를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 판단을 내리는 중견 강대국으로 부상했다는 평가였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155mm 포탄 생산 능력이 나토 전체의 전략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요소라고 분석했습니다. 전 나토 회원국 32개국을 합쳐도 한국 단독 생산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한국 K방산이 이번 사태에서 러시아에게 가장 강력한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의 이번 대응이 아시아 외교사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세게 치는 보도가 따로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의 분석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협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은 한국의 방산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오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러시아의 판단. 그 판단을 내린 사람이 저였습니다. 내부 파장은 즉각 시작됐습니다. 2026년 3월 한국이 공식 입장을 발표한 다음 주였습니다. 저는 안보회의 회의실에 호출됐습니다. 고위급 회의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느꼈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짧았습니다. 부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콜로프 고문. 한국이 이렇게 나올 것을 당신은 왜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능력과 전략적 의지에 대한 당신의 분석은 일관되게 오류였습니다. 그 오류가 우리의 대외 전략에 심각한 피해를 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인 사직서를 제출하십시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넓은 복도였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렇게 32년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출근일은 흐린 날이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면서 서랍에서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2015년 서울 방문 때 한국 측이 선물한 작은 도자기 액자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연구원이라고 음각으로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서랍에 던져뒀던 것이었습니다. 그 액자를 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2018년 골든 링 식당에서 찍은 단체 사진도 있었습니다. 레베데프 중장, 블라소프 소장, 코발료프 국장과 함께 찍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느리야. 그렇게 말하며 웃었던 날 밤이었습니다. 사진을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2022년 초 제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 초안도 나왔습니다. 한국 테러 저항 의지 낮음. 그 종이를 3번 접어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세르게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것을 압니다. 너무 늦게 알았지만. 첫 번째 깨달음. 한국은 조용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원칙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원칙이 위협받기 전까지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이 위협받으면 굽히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조용한 것을 겁쟁이로 봤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오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 무기란 성능만이 아니었습니다. 공급, 능력이 무기였습니다. 전쟁에서 포탄 하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국은 그 포탄을 월 30만 발씩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숫자 하나가 한국을 세계 전략의 핵심 국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를 보고도 무시했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 경고는 약한 나라에게 통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고가 한국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겠다는 동기를. 네 번째 깨달음. 한국은 70년간 전쟁의 최전선에서 버텨온 나라였습니다. 1950년 전쟁에서 전 국토가 불탔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나라를 겁주려 했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깨달음.
방산 수출이란 단순한 무기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외교였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K9을 팔고 K1을 팔 때 폴란드가 한국 편이 됐습니다. 에스토니아가, 핀란드가, 노르웨이가 한국과 연결됐습니다. 그것이 한국을 나토와 연결시킨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연결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6번째 깨달음. 한국의 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북한과 대치하며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포탄을 쌓고 공장을 유지해온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했을 때 그 준비가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준비를 몰랐습니다. 7번째 깨달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국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겁쟁이라고 불렀을 때 참았습니다. 을이라고 불렀을 때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 참음은 굴종이 아니었습니다. 때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자국의 원칙이 위협받는 순간 가장 명확한 언어로 가장 강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임계점을 넘으면 우리도 움직인다. 그 한마디가 우리 전략 전체를 뒤집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손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협박하는 데 쓴 외교 자원, 3번의 공식 경고, 각종 외교 채널 가동, 그 모든 것이 결국 한국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조심해라고 경고할수록 세계는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구나라고 인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견제하려다가 오히려 한국에 무료 광고를 해준 꼴이 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한국 방산 수출 금액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경고를 낸 2022년 하반기 이후 한국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 수출 증가율이 4배 이상이었습니다. 스레게가 한국 무기의 가치를 재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경고였습니다. 러시아가 겁을 줄수록 한국은 더 강해진 것입니다. 재작년 가을 딸 소냐가 다차로 왔습니다. 우리는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소냐가 물었습니다. 아빠, 후회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자작나무 낙엽 하나가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네, 매일 후회한다. 소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서울에서 돌아왔을 때 뭔가 다른 방향으로 분석했더라면 어땠을까? 한국이 강하다. 원칙이 있다.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썼더라면 2022년에 포탄 생산 능력 수치를 보고 진지하게 검토했더라면 어땠을까? 30만 발이라는 숫자 앞에 제대로 멈췄더라면, 그리고 3번의 경고 대신 한 번만 하고 그 반응을 냉정하게 봤더라면 어땠을까? 한국이 물러서지 않는 이유를 먼저 물었더라면. 소로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저는 아마 이런 분석서를 썼겠지. 한국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155mm 포탄 즉각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의 관계에서 협박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소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쓸쓸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아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개인에겐 늦었어.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늦지 않기를 바란다. 저는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을 협박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 나라는 70년간 협박 속에서도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협박에 단련된 나라입니다. 오히려 협박이 한국의 의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잘못 봤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그 나라가 지금 세계 군사 전략의 핵심에 서 있습니다. 그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을 겁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 나라는 월 30만 발의 포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11개국에 자주포를 팔았습니다. 나토 36개 나라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이 있는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들 나라를 8년간 을이라고 불렀습니다. 겁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판단이 얼마나 틀렸는지 이제 압니다. 한국은 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저력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칙을 존중했어야 했는데 무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를 이해했어야 했는데 얕잡아봤습니다. 그 대가가 32년 경력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이 작은 다차에서 차를 끓이고 라디오를 켭니다. 뉴스에서 한국 소식이 나옵니다. 한국, 올해 방산 수출 2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향해 순항 중. 한국산 K9, 자주포 추가 수출 협상 진행 중. 155mm 포탄 공급 계약 한국 기업과 체결. 저는 창밖을 봅니다. 자작나무 숲이 보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이런 소식도 들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탄 공급의 핵심이 된 한국. 이제 세계는 한국 없이 대규모 재래식 전쟁을 논할 수 없게 됐다. 맞는 말입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우리의 방해에도, 우리의 협박에도 한국은 스스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 세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고백을 마칩니다. 어떤 나라도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나라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강대국도 작은 나라의 원칙을 협박으로 꺾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그 사실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월 30만 발의 포탄으로 32년 경력의 러시아 고문을 날려버린 한마디로 을은 영원히 을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를 을로 본 자는 영원히 그 판단의 대가를 치릅니다.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보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시고 주변에도 꼭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